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요거는 하나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홍보를 또 해드려야 돼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영상 좀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언론노조에서 재밌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함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방송 장악을 하고 왔어.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응원합니다. MBC 장악의 야욕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작품인데요. 힘든 시기에 힘든 날씨에 또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도 나는 이 정치 생태계를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끝없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응원하는 방법은 이런 장면도 공유해 드리고, 이제 그분들의 실제 언론노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좋은 친구 MBC가 장악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거란, 저는 MBC 노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순간 이제 박문진 이사 장악과 더불어서 MBC 사장을 교체하고 MBC를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 윤석열 정부의 여타 다른 방송국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아니라 이봉규의 시선 집중. 또 뭐가 있을까요? 뉴스 하이킥도 지금 앵커님 성함을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요. 그 뉴스 하이킥도 누구의 뉴스 하이킥이 될까요? 이현종의 뉴스 하이킥, 신지호의 뉴스 하이킥, 서정욱의 뉴스 바사삭, 요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서정욱 변호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과히 비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대거 등용이 많이 되잖아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처럼 MBC도 이제 곧 순표 예,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은 주말이고요. 네, 순표 형님의 평일 뉴스 하이킥도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장악들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지금 그래도 정론 보도를 하거나 올바르게 정권을 견제하려고 하는 언론사가 MBC인데 MBC마저 지상파 방송 중에 넘어가 버린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언론이 장악이 되든 말든 별개로 열심히 하는 대한 미디어들도 많이 있지만 MBC만 꼭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지만 MBC가 그래도 지금의 환경에서 좀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MBC, JTBC 이런 언론사들이 특히 최수근 특검 관련돼서는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대통령 특검이 되어버렸지만 이 언론사들을 좀 지켜주십사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문회 장면들 많이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놓치신 장면이 또 있을까봐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저희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국회의 일부 장면 중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다라는 내용 공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제 저녁에 또 약속도 소화하시고 한잔 하신 분들은 못 따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보통 오전 9시 방송 준비하려면 6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6시에. 평일에는 한 5시에 일어나고 이제 뭐 주말에는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사를 보는데 요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고성 지르고 야구 보고 이런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반복된다? 7월 30일까지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방송사법을 둘러싸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보통 이 소수 야당이나 여당을 향해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곤 하는데 이 야대 여소인 상황,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여당이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네요.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남은 3개의 법안도 30일까지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일보는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법안을 두고 소모적인 체력전을 벌인다고 얘기를 하나 저는 이 방송법이나 방통위원장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어서 소모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싸울 수 있는 부분을 싸운다고 전 봅니다. 근데 보면 재미있는 장면 요거 이제 볼 텐데 요거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필리버스터 할 때 지난 때는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니 이번에는 야구를 보는 분이 딱 걸리셨어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방통위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제적 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뒤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곧바로 또 다른 방송법인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25일 단상에 오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사법은 이재명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MBC 출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러이러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야구를 보신 분은 안 나왔네요. 누군지. 명시해주진 않았네요. 요 모습만 보고도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신 겁니까? 대단하신 분이네. 확대해서 볼까? 자리가 혹시 나오나요? 자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가운데 이름이 안 나왔어요. 누구지? 보이세요? 누군지 안 나오는 것 같아. 글씨가 안 보이네. 글씨가 안 보여요.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야구를 보는 의원이 결렸고요.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야구를 보신 분도 계셨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일보 출신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단상에 기대고 야구 시청하고 이렇게 잡았지만 단상에 기대는 거야 힘드니까 기댈 수 있다고 보고요. 여야 간의 고성전, 필리버스터 하다가 지친 사람, 예, 있을 수 있겠죠. 이 필리버스터는 30일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근데 여당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하네요.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이 매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건데 뭐 들어 하냐. 무기력한 여당 이미지만 부각돼 우려된다.
민주당도 법안 통과의 실효성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 그래요? 방송사법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다. 근데 이거는 국회에 할 일을 하는 거죠. 아니,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마요? 난 그것도 물어보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한국일보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기사 쓰다 보면 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말을 할 때 좀 약간 그 균형감을 맞추려고 하면 억지로 야당을 끌어와서 살짝 까줘요. 그러면 균형 지키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종편이나 지상파나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섭외를 작가님들에게 섭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제가 열심히 까면 돼요. 열심히 까면 국민의힘은 원래 비판했지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도 같이 열심히 까준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은 제가 동의할 수 없거든요. 법안 통과에 실효성이 없으면 특검법도 발의하지 마요? 아니, 법안 통과에 실효성이 없으면 특검법도 표결에 붙이지 마요?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지적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기자도 이렇게 기사를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중립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마요? 아닌가요? 그리고 봐봐요.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 의원이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여당 당신들은 뭐 바보야? 피켓 시위만 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니네들한테 월급 주는데 할 일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자빠졌어? 니네 놀아? 어디가 술 처먹고 있냐? 이런 지적을 받기 싫으니까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야당을 저지해보자라는 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여당이 필리버스터 하는데 그럼 그거 끝나면 야당은 법안 발의도 하지 말고 표결 처리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지적이라는 거죠. 이런 지적이라는 게 전 쓸데없는 지적 같아요. 실효성은 없다.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 아까? 이런 대치 정국이 이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법안이다. 방송법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특검도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정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발목 잡고 그 해병이 한 명 죽은 거를 갖다가 지금 1년째 끌어오고 있는 이 야당의 정쟁. 이 특검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군인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 논리거든요. 주된 논리예요. 그럼 이것도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거예요? 진실 규명을 하거나 방송 장악이 되지 않게끔 누군가는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민생 문제와 동떨어졌다고 그럼 법안 발의하지 말아요? 일단 이런 식의 프레임은 제가 종편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지상파 가서도 어설프게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문제죠.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조국혁신당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중립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립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전 중립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 원래 관성적으로 하는 그런 모두까기가 있어요. 모두까기. 마치 제가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방송을 봤을 때 김희원 기자님이, 저는 뭐 김희원 기자님을 억지로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김희원 기자님이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이나 기자들이나 현 언론사들이나 언론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마치 강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대목을 들어보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논리들이 좀 보여서 현실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두루 넓게 안 보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좀 갇혀 계신 것 같아. 요 틀 안에서. 물론 김희원? 성함이 맞나요? 김희원 기자님이 평소에도 김건희 수사받으라고 하고 기사 쓰신 걸 보면 제가 동의할 대목도 차고 넘쳐요. 그래도 이분 정확하게 본다 라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언론에 대한 생태계, 환경, 왜 국민들이나 왜 시민들이 왜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고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지를,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레거시 언론이 잘했으면 신문이 더 팔렸겠죠? 아니면 뭐 레거시 언론이 더 소비가 많이 됐겠죠? 아니면 언론사 유튜브를 더 많이 봤겠죠? 아니면 시청률이 올라갔겠죠? 아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TV를 보지 않고 PC를 쓰지 않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제 말은 왜 김어준을 봅니까? 왜 유시민 작가를 봅니까? 왜 이동형을 봅니까? 왜 변희재를 봅니까? 왜 시사인을 봅니까? 왜 가령 예를 들어서 장르만 여의도를 봅니까? 왜 매불쇼를 봅니까? 왜 팟빵을 봅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오전 시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까? 기존 언론사들이 하지 않는 얘기, 기존 언론사들이 기계적인 균형을 잡으면서 중립적이라고 가식을 떠는 행위, 이른바 선비질, 이런 거를 해 제끼니까 평상시에 다른 메인 뉴스 안 보고 그 메인 뉴스를 해설해주는 김어준을 보는 거 아닌가요? 메인 뉴스를 해설해주는 뭐 이동영을 보거나 변희재를 보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정규재를 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왜 그러면 보수 우파에 있는, 우파라고 생각하는 구독자분들은 왜 정규재를 봅니까? 왜 조갑재를 볼까요? 왜 변희재를 볼까요? 제가 뭐 이봉규 이쪽은 제가 거론도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존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면 그 기사들을 비평해주는 스피커들에 대해서 과히 찌라시 유튜버라고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유튜버라고 폄하할 이유도 없죠. 이제는. 왜? 진실을 말하는 쪽이 어딘지를 경쟁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주류 매체와 비주류 매체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성 미디어가 반성과 성찰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뭐 뉴진스 사태와 더불어서 어도어, 민희진 그 회사의 이사가 바뀌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해가 났고 뭐 태풍이 불어오고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혀 있는데 갑자기 뭐 뉴스 속보로 문화예술계 속보를 때려타고 칩시다. 그게 속보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국민들에게 없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큰 우리 정치의 어떤 환경을 가를 만한, 구도를 깰 만한 엄청난 이슈가 터졌다. 근데 레거시에서 보도를 안 해. 물론 디올백 보도에 대해서 손석희의 질문들이란 프로그램에서 디올백 보도가 나왔지만, 유시민 작가가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비판한 부분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와서 보도를 안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의 그때 초반의 비판은 11월 27일에, 제가 했으니까 알잖아요. 11월 27일에 첫 보도가 나가고 하루 이틀 3일간에 보도가 있었냐, 그 대목을 생각해보시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김희원 기자님은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 시각 디올이라는 라이브 컨텐츠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11월 27일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까지 어떤 언론사가 몇 시에 그 기사를 썼는지 제가 라이브로 했어요. 라이브로 했다고. 11월 27일에 보도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에 보도한 거 언론사 딱 2개예요. 오마이 뉴스버스, 아니면 뭐 굿모닝 충청 같은데,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이틀째까지도 아무도 보도 안 했어요. 레거시 안 했다니까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JTBC가 단독을 터뜨립니다. 서울의 소리가 최재형한테 돈을 줘서 이명수 기자가 직접 비용을 줘서 그 돈으로 샀다. 서울의 소리가 개입돼 있다고 마치 보도 한쪽을 비판하는 보도를 JTBC가 합니다. 그게 레거시가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받아 써준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듯이 받아 써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비판을 했는데, 김희원 기자님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쪽에다가 방점을 찍고 보도했잖아요. 다른 사안을 끌어와서 녹취록 보도 그럼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시더라고.
잘못 보고 있다. 팩트와도 다르다. 11월 27일에 보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디올백 사건을 언급합니다. 박주민 최고였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그 디올백 보도를 언급을 해요. 그 언급을 하니까 그제서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정치부에서 다 받아 쓰지. 그건 디올백 보도를 받아 쓴 게 아닙니다. 마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 그 문제 삼는 보도를 따라 써주는 게 아니라 뉴스버스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캐비닛 보도를 했을 때 한겨레만 받아 써주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조용했다고요. 근데 언제 기사가 나와요? 대검에서 반박 성명문이 나오니까 대검 입장을 대변해주는 보도가 나왔다고. 그게 받아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뭘 얘기를 했냐? 디올백이 나오고 나서 보도를 안 하잖아요 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같이 언론들이 좀 동조해 주거나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받아 써주는 거를 안 했다는 걸 지적한 것이지, 김희원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최상병 녹취를 우리가 보도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잘못 짚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방송사법 얘기하면서 방송 장악이 왜 문제인지를 더불어 얘기하면서 손석희의 질문들 같은 데에서 그래도 유독 또 하필이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보도가 한국일보 보도여서 가장 이제 중립지대에 있다고 하는 한국일보마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두 가지의 지점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의 소리 측과 콜라보한 또 장인수 기자와 함께 했을 기회가 있었던 디올백 보도, 그 이후에 저는 좀 불쌍해졌습니다. 좌파 언론과 결탁한 기존 뭐 자기 고백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불쌍해졌죠. 저는 좀 쭈구리가 됐으니까. 영식이 너 너무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니? 이제 이런 조롱, 그리고 비난, 비판, 그리고 후배들에게 좀 부끄러운 선배가 된, 그리고 이제는 하다 저런 옐로우 매체랑 박영식이 같이 붙어먹네? 이런 시각이 없었을까요? 이제 박영식이 앵커가 아니라 유튜버가 됐구나. 이런 게 없었겠냐고요.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때 디올백 때는 저는 처음 이제 그런 일을 해봤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로서는 그냥 뭐 그 내용을 드라이하게 함께 해주는 앵커에 불과했지만, 전 되게 저 나름대로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그 중대한 결정이었거든요. 뭐 기존에 했던 일을 다 내려놔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알던 방송 쪽 분위기는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언론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저는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17, 18년을 그 바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의 핵심을 가르는 타격감이 있는 아주 섹시한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도를 안 합니까? 그럼 김정숙 여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와서 조선일보 기자가 영식씨, 우리가 이걸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전 조선일보 기자가 왔어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김희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들이 썼냐? 안 썼다니까요. 제가 48시간을 따라갔어요. 뉴스버스, 오마이뉴스, 굿모닝 충청, 딱 3개 언론사였어요. 팩트예요, 팩트. 따져보시라니까. 팩트예요. 없었다니까요? 27일, 28일까지 아무도 안 썼어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얘기해가지고 정치부에서 기사 난 거요? 이런 보도가 있다더라. 최고위원이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걸 언급했다. 이게 받아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론사들이 같이 권력을 견제한 게 아니잖아요. 동료 의식을 가지고 그 기사를 따라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서울의 소리? 걔네들 맨날 시위하는 애들이잖아. 아, 초심 대표? 그 사람 관종이잖아. 그런 시각이 기자들 사이에 없었을까요? 김희원 기자님한테는 없었을까요? 죄송한데 한국일보에는 없었을까요? 여타 언론사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MBC, KBS, SBS는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봐요. 왜?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그 보도한다고 MBC를 뛰쳐나간 장인순 또라이니까. 너무 과하니까. 걔는 정론집필하는 애가 아니니까. 박영식 걔 뭔데? 이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이명수? 7시간 녹취록? 황색 저널리즘이잖아. 이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그래서 솔직히 안 한 거잖아요. 28일에도 안 썼고 29일에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받아서 힘들었어요 이런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팩트가 아니라고 제가 지목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이 시각 디올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가 와이프랑도 대화 나눈 거 기억나고요. 제 친구들이랑 대화 나눈 거 다 카톡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27일 보도 나고 28일 아침에 첫 보도 나고 28일 아침에 제가 그 당시에 아무도 받아 쓰지 않았네?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대화 나눈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29일 아침에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보도가 다른 보도의 가치보다 아예 밀려서 일면 탑으로 간 보도도 없었고요. 메인 뉴스에 다룬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사실인 양 얘기하면 안 됩니다. 뒤섞어서. 지금 저희가 최수근 해병 녹취록을 이종호 녹취록을 보도 안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항변할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매불쇼나 최욱씨 같은 사람이 유튜버여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한다고 해서 발끈한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제가 그 방송 보고 할 말 진짜 많아서 장면들 코멘터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도 좀 걸리고 김희원 기자님은 그 자체로 전 훌륭한 기자라고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썼던 기사가 저한테 공감 가거나 간화된 기사가 많아서 김희원 기자님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한국일보는 제가 제일 즐겨보는 언론사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한 사실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잖아요. 방송사법이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해서 여야가 정쟁하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법안 통과의 실효성은 없는데 이거 왜 하냐라고 지적하는 거 지적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동의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유일한 정치 성향 중도 언론이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일부러 까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법안 발의를 하지 마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할 거면 법안 발의도 하지 말고 표결도 하지 마요. 국회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부 기자들의 기계적 균형의 강박이라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디올백이랑. 뉴스버스가 이진동이란 사람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뉴스버스가 보도한 디지털 캐비닛을 아무도 보도 안 한 거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 다음날에도 안 했고 대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기 전까지 한겨레를 제외한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굿모닝 충청을 제외한 어떤 언론사도 다루지 않았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종호 녹취록과 섞어서 뉴탐사도 했구나. 뒤섞어서 이거를 했다는 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마치 기사의 가치를 경중을 따질 줄 아는 언론사고 기자여서 당연히 다루고 있다. 우리 다루고 있거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줘야 되지 않아?
우리도 그 기사의 나름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시각이 있어. 우리 저널리스트야. 안다니까요. 근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왜? 디지털 캐비닛이나 디올백이나 그 회사의 사주나 그걸 보도하고 싶어 했던 기자들이 저한테 같이 할래? 라고 해서 제가 그 중간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가지고 이건 이거죠, 저건 저거죠? 그 기사 내용 미리 받아보고 공부해 가면서 이런 취재를 했구나, 이런 보도이구나 같이 따져봤던 사이니까 저도 어쨌든 인볼브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앵커로 진행했던 그 보도의 가치가 이렇게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라고 안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어느 누군가들에게는 박영식은 그냥 유튜버야. 박영식은 그냥 저런 폭로성 보도에만 미쳐있는 애야. 라고 누군간 볼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박영식 걔는 이제 안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하겠지. 해도 상관없지. 근데 왜 사람들이 레거시 언론을 좀 이젠 2순위로 밀고 유튜브를 보는지에 대해서 현업 기자들이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MBC는 장악이 될 거고 이진숙 같은 사람은 방송을 또 어떻게 주물러 보겠다고 또 튀어나올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방송은 장악된다. 뭐 기대는 없습니다만 SBS든 연합뉴스TV든 연합뉴스든 한겨레든 한국일보든 국민일보든 현업에 뛰고 있는 기자분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저 기계적 균형으로 정파에 쏠릴까봐 두려워서 혹은 그런 시각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악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봐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뭐 직접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제 유튜브에 폭로할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늘 갖고 있는 연합뉴스 TV를 나오고 나서 갖고 있는 저의 평생의 신조, 목소리가 있는 곳에 가서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내 목소리를 빌려주겠다. 당신들이 폭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내가 가서 그럴싸한 얼굴로 폼 좀 잡아주고 이 목소리로 질문 던져주는 역할을 해주겠다. 왜냐면 그래도 방송에 왁구는 좀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가겠다.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요즘 언론 지형이 여전히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뭐 좀 편향되게 보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봐도 상관없고 이젠 편향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서운했어요. 서운해요. 그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 영부인이 가방 박는 영상이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최재형 목사의 종북 내지는 이력 좌파 성향, 서울의 소리의 어떤 매체 성향 이런 게 중요한가? 나도 내가 평생을 조심해서 살았는데 연합뉴스 TV 다닐 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걸 운운하며 살았는데 세상을 돌아보니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른 것도 있고 내가 알던 사실과는 다른 것도 있고 재판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이건 너무 과도한 수사였다 라든지 저는 제가 피크점을 찍었던 게 조국 장관의 수사 그리고 추윤 갈등 그 이후에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투쟁 그 이후에 대선 후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딱 그 대목이에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아 분열도 많이 잃었고 연합뉴스 TV의 수족이었지만 이제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뭔가 내가 그땐 잘못 알았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내가 살아왔던 환경에서는 다 좋은 기자였고 좋은 부장님이었고 그때 현업에서 만나봤던 타사 언론사 기자들이나 앵커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 보도 정도는 좀 따라올 줄 알았죠, 사실은.
아무리 서울의 소리가 주최했지만 근데 없었거든. 그거를 김희원 기장님이 아니다 언론사들이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막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을 역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이없어 하시니까 그걸 보는 제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과한 비판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잡했어요. 그렇다고 뭐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기계적 균형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방송 내용 전체를 보니까 유 작가님도 뭐 표현이 좀 과도할 때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저는 이제 김희원 기자님 말씀을 동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유시민 작가님 쪽에 귀를 좀 기울이게 됐고 슬펐죠. 이게 한국일보의 정식 입장은 아니겠지만 내가 즐겨봤던 김희원 기자님마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 현업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틀 안에 갇혀 계실까. 유튜브라고 해서 이제 폄하할 수 있는 시대가 절대 아닌데 유튜브의 저널리즘은 이미 그 어떤 저널리즘의 하나의 영역으로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론사가 유튜브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이제 판을 바꿔야 될 텐데 저는 좀 걱정되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